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자마자 대표팀과 배드민턴 협회를 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던 안세영 선수가 조금 전 귀국했습니다. 선수를 보호해달라고 호소했는데 오늘 귀국길에선 일단 싸우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낭만 있게 올림픽을 끝내고 싶다던 바람대로 안세영의 귀국길은 박수와 환호가 함께했습니다. 어느새 눈가는 촉촉해졌습니다. 잠시 주변을 돌아본 뒤 입을 연 안세영. 첫 마디는 금메달 소감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정말 싸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저는 정말 운동에만 전념하고픈 그런 마음을 호소하고 싶어서 대표팀 내부의 선수 관리,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선수 보호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는데 귀국길에서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이 또한 더 상의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도착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소신 발언 이후 쏟아지는 각종 논란에도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제 이 부분에서도 정말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말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가 모든 것을 막으면서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임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대답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자세한 건 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조심하세요. 안세영은 팬들과 인사를 나눌 새도 없이 쫓기듯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김학균 감독 또한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냥 좀 기다리고 좀 생각 좀 하고요. 드릴 거 없으니까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JTBC 홍지웅입니다. 배드민턴 협회 김택규 회장은 안세영 선수보다 먼저 귀국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세영과 갈등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협회도 10쪽짜리 입장문을 내고 안세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남은 의무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측 입장은 박사라 기자입니다. 배드민턴 협회를 이끄는 김택규 회장은 안세영이 제기한 대표팀의 선수 관리 문제점에 대해 직접적인 답은 피했습니다. 일단 마음적으로는 가슴이 아프고 사실 협회에서 무슨 잘못을 많이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안세영과 배드민턴 협회의 갈등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저는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제가 협회장인데 협회 측이면 저지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갈등이 있은 적 없고요. 제대로 다 선수 생활을 했고. 안세영은 오랜 기간 부상을 놓고 배드민턴 협회, 대표팀 내부의 대처가 소홀했고 이로 인해 선수로서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상당한 선수에 대한 미흡한 관리가 누적되면서 금메달을 딴 후 작심 발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무릎을 다친 후 오진으로 부상 치료가 제대로 되지 못했고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도 발목 부상에 대해 대표팀 내부에서 쉬쉬하라고 하면서 불만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상 관련은 오진이라는 거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협회 측은 안세영의 발목 부상 이후 전담 트레이너를 따로 지원해 회복을 도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파리에서 다시 부상을 입자 한국에 있는 한의사를 파리로 불러 치료를 지원했고 1,100만 원의 경비도 모두 협회가 댔다고 했습니다. 부상을 입은 선수에게 대회에 무리하게 참가하라고 강제한 적도 없다는 게 협회 측 입장입니다. 이 밖에 발목 부상을 병원에서 잘못 진단했는지 여부 등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안세영 선수와 대표팀 그리고 배드민턴 협회와의 균열은 당장은 봉합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이런 해묵은 갈등의 배경엔 국제대회 출전을 둘러싸고 나온 파열음도 있다는데 파리에서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세계선수권 대회 당시 안세영은 발목 부상에 시달렸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경기처럼 뛰어야 되고 선수는 또 다음은 없거든요. 배드민턴 협회는 안세영에게 2달 뒤 열리는 덴마크 오픈과 프랑스 오픈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상위 랭커로서 이 대회에 출전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나올 수 있었지만 안세영은 협회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회 엔트리에 안세영이 빠져있다는 소식을 해외 팬들이 전해줘서 알게 됐습니다. 지난 5월 우버컵에서도 준결승전 엔트리에서 제외됐는데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당시 스트레스성 장염 증세가 있음에도 안세영은 출전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고요. 대회 나가는 거 모든 건 다 저의 의지였지만 그거를 솔직히 막는 것보다는 더 도와줬어야 되지 않나. 협회와 크고 작은 잡음 속 지난해 안세영이 출전한 국제대회만 18개. 한 해에만 수십 차례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대표팀 선수들의 항공권은 이코노미석입니다. 배드민턴 협회의 한정된 예산 문제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안세영의 소속팀이 2021년 1월부터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비용을 협회에 지원해왔지만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면서 제지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세영은 소셜미디어에 선수 보호와 소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안세영의 문제 제기에 협회가 내놓을 답이 궁금해졌습니다. 파리에서 JTBC 오선민입니다. 네, 안세영 선수는 파리에서 출국할 때도 협회와는 다른 목소리를 냈는데 파리 현지 연결해 더 알아보죠. 자, 온누리 기자, 안세영 선수 어제 대한체육회 기자회견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서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일이죠? 네, 안세영 선수는 어제 메달리스트 기자회견에 불참했습니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안세영 선수는 본인의 의사로 참석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는데요. 안세영 선수는 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곳 파리를 떠나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협회가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안세영 선수는 축하받아야 할 기자회견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치른 김원호, 정나은 선수에게 미안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탄 대표팀 김학균 감독은 지금으로선 할 말이 없다는 얘기만 반복했고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은 막은 적이 없다면서 기자회견에 왜 나오지 않았는지 본인도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여러 사안을 두고 양측이 완전히 다른 입장인데 어제 문체부가 나선 데 이어 대한체육회도 이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죠. 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어제 귀국하는 배드민턴 지도자 5명에게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부터 이번 대회까지 안세영의 부상치료 등과 관련한 내용을 메모 형식으로 보고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수와 협회 중간에 있는 지도자들의 의견을 참고해 체육회가 독자 조사에 나섰다는 뜻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은 금메달 11개를 따내며 예상을 뛰어넘는 값진 성과를 거뒀죠. 그러나 이런 성적과 관계없이 안세영의 작심 발언이 일으킨 논란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과정을 중시하는 젊은 선수들과 결과를 중시하는 기존 우리 스포츠 시스템이 강하게 충돌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파리에서 온누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전기차 화재가 난 지 일주일째입니다. 이제 수도와 전기는 막 복구되기 시작했지만 보상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 피해액만 100억 원이 넘을 걸로 추정되는데 이 큰 돈을 누가 얼마나 물어줘야 할지 그 공방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사고 일주일째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불에 타고 그을린 차량마다 페인트로 차량 번호를 표시했습니다. 각자 가입한 보험사 표식도 붙여뒀습니다. 차량 140여 대가 파손됐고 건물 전체에 피해가 번졌습니다. 피해 규모는 100억 원대를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이제 보상 문제가 남았습니다. 우선 불이 난 원인이 나와야 책임 분배가 가능합니다. 차량 배터리 결함이 밝혀지면 벤츠코리아와 배터리를 만든 중국 파라시스사가 우선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차량이 완전히 타면서 원인 규명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는 하나도 단정 짓기에는 참 어렵고 원인을 찾기는 훨씬 더 어렵겠죠. 벤츠코리아는 원인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 노력 중이다라고만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초기 화재 진압이 제대로 안 된 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피해 전체를 책임질 이유는 없는 겁니다. 서로 이제 책임이 없다고 하겠죠, 당연히. 법적 싸움이 당연히 될 거고 이게 한두 푼이 아니니까. 화재 차량 차주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 한도 5억 원으로는 전체 피해를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는 아파트가 가입한 화재보험은 건물 피해만 보상합니다. 치료비나 숙박 비용 같은 다른 피해는 누가 갚아야 할지 아직 주체도 알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이라는 게 오래 걸리니까 아파트에서 일단은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긴 있겠죠. 문제 차량 배터리는 내일 정밀 감식에 들어갑니다. JTBC 이자은입니다. 이번 사고로 전기차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차를 덮어 공기를 차단하는 질식 소화포인데 저희가 아파트들을 돌아보니 제대로 갖춘 곳이 별로 없었고 있는 곳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이세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검은 연기 내뿜는 전기차는 열폭주가 이어집니다. 이 상태에선 물 뿌리는 것만으로 진압이 어렵습니다. 소방관들은 일단 질식 소화포를 덮습니다. 유리 섬유로 만든 이 소화포, 산소를 차단해 불이 더 번지지 않게 합니다. 그런 뒤 물을 뿌려 1000도씨까지 오른 차체 온도를 낮춥니다. 이동용 수조를 만들기도 어려워서 소방 차량이 들어가기도 어렵거든요. 일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꼭 갖춰야 할 장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없습니다. 영도가 크면 금방 해야 되겠죠.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는 항목이다 보니까. 장비가 있어도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질식 소화포를 갖춘 아파트를 돌아봤습니다. 이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바로 앞에 보관함을 뒀습니다. 그런데 정작 열리지를 않습니다. 어디다 물어봐야 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른 아파트 상황도 비슷합니다. 주차장 곳곳에 전기차 주차칸이 있었지만 질식 소화포는 맨 아래층에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잠금 장치가 있는데 역시 비밀번호를 알 수 없습니다. 입주민 분들이 번호를 알고 계시는가 따로 해가지고. 층층마다 갖춘 곳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인천시는 지역 아파트 1,600곳 전체에 이런 질식 소화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장비를 갖추는 것만큼 관리하고 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전기차 운전자들 불안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 차에 들어간 배터리가 어디 건지 알고 싶다는 운전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 현재로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어 문제입니다. 이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서울 한 쇼핑몰의 전기차 충전 구역입니다.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자 불안을 호소하는 운전자도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개개인의 운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다 전기차가 그럴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밑에 배터리 열을 시키기 위해서 팬 돌아오는 이럴 때 좀 불안한 것도 있고 이게 다음에 또 차를 바꾼다면은 전기차보다는 좀 내연기관을 다시 바꿀까 좀 고민 중인 것도 있어요.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리콜 경력이 있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온라인상에서도 전기차 배터리 브랜드를 알려달라는 글이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하지만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한 현재로선 소비자가 배터리 정보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벤츠를 비롯한 전기차 제조사들은 각종 재원을 소개하면서 배터리 브랜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사들이 더 이런 거에서 미온적으로 대체를 하지 않나요? 네, 이건 좀 우리나라 법적인 이런 거에서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난해 말 교통안전공단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사고 원인 규명에 활용하기 위해서인데 아직까지 정보 활용이 가능한 제조사는 테슬라와 BMW, KG 모빌리티 등 3곳뿐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공지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지만 그 이전 차량엔 소급되지 않아 한계가 있던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보험연수원장 자리에 관련 경력이 전무한 하태경 전 의원이 내정되며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경력 없는 정치인이 3차례 연속 원장을 맡게 됩니다. 보험연수원장의 연봉은 2억 5천만 원, 정치권의 단골 낙하산 자리가 됐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보험연수원 원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을 보험연수원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습니다. 보험연수원은 보험업계 위탁교육과
민간 자격시험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주로 금융권 인사가 원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6년 전부터 달라졌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엔 정희수 전 한나라당 의원이, 2021년 1월엔 당시 여당인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장을 지냈습니다. 하 전 의원이 원장으로 최종 확정되면 3번 연속 정치권 인사가 원장직을 꿰차게 됩니다. 보험연수원장은 3년 임기 동안 연간 2억 5천만 원을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 전 의원은 과거 외부 인사가 공공기관 임원을 맡는 걸 비판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도 내부 출신 임원 수가 0명이더라고요. 이 조직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임원이 안 된다. 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하지만 하 전 의원 역시 물리학을 전공한 사회운동가 출신으로 보험 관련 경력은 없습니다. 보험연수원장 자리는 한동안 후임 인선이 나지 않아 여당이 총선 낙선자나 낙천자를 챙겨두기 위해 비워놓았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하 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경선에서 탈락해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장 보훈성 인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차순호 전 대통령실 정무 1비서관이 수출입은행 상임감사로 간 데 이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증권 관련 기관인 코스콤 사장으로 거론되는 등 낙하산 인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JTBC 하혜비입니다. 새로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놓고도 자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했던 뉴라이트 성향 인사라며 임명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단체인 광복회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관장이 면접 과정에서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일본 국적이었다고 발언하는 등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다고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을 하여간 변질시키자. 마치 48년도 건국기념관으로 만들고 싶은 거겠죠. 용산 어느 곳에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김 관장은 이에 대해 주권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란 의미라는 걸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관장은 실제 지난해 한 강연에서 임시정부 계승을 부정하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국가가 생기려면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일본한테 다 뺏겨버렸잖아요. 상식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얘기인데. 총신대 교수를 지낸 김 관장은 안익태재단 연구위원장,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식민지배 미화 인사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역대 독립기념관장은 순국선열이나 독립유공자 후손, 친일행위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주로 맡아왔습니다. 독립기념관은 지난 2월에도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해온 낙성대 경제연구소 박이택 소장을 이사로 임명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일본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시물에 강제란 표현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측의 가장 중요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왜 등재에 동의해 준 거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다음 날 일본은 사도섬에 있는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 조선인 노동자와 관련한 자료를 전시했습니다. 조선인 노동자 1,500여 명이 일했는데 조선 총독부가 관여하에 모집과 관할선, 징용이 시행됐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강제동원 사실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우리 쪽은 일본의 강제성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내용을 요구했고 일본이 최종적으로 수용한 것이 현재 전시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5년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 정부가 한 약속을 명심하겠다고 한 만큼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라는 표현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가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강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일본의 과거 사료 및 전시 문안을 일본 쪽에 요청했으나 최종적으로 일본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겁니다. 또 매년 일본 정부가 추도식을 개최하기로 했는데 일본 측은 아직 조선인 노동자의 명부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협상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 4명이 추려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거쳐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이 지명하게 됩니다.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자를 가리는 추천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이 수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특히 검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엄중한 상황 하에서 오늘 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2시간 반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후보자 4명이 결정됐습니다. 심우정 현 법무부 차관과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진동 대구고검장입니다. 법무부 기조실장을 지낸 심 차관은 현 정부에선 인천지검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거친 기획통입니다. 임 고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일 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을 맡는 등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됩니다. 신자용 대검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 수사를 했고 지금은 이원석 총장을 보좌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중수부 근무 경험이 있는 이진동 고검장은 현 정권에서 서부지검장을 지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 제청하면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게 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다음 달 15일 2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 전역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와 해군본부는 오늘 임 전 사단장을 명예 전역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는데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란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이 지난달 별도 수당이 붙는 명예 전역을 신청하자 야권에선 도주 전역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은 휴가철을 맞아 한창 분비 시기인데 올해는 피서객들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탓에 바닷가를 찾는 발길마저 줄어든 걸로 보입니다. 윤두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까지 6만 명이 찾았던 경북 포항 월포 해수욕장입니다. 한낮 이곳을 찾았더니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객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10손가락으로 셀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일찍 개장했는데도 방문객이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이거 다 나가야 돼. 튜브가? 네. 근데 그대로 있잖아. 너무 힘들어요. 지난달까진 비가 문제였습니다. 해수욕장이 개장한 지난달 6일부터 31일까지 포항엔 247mm가 내렸습니다. 평년 158mm보다 훨씬 많은 양이었습니다. 진짜 많았어요. 저 다듬에는. 비 오면은 바닷가는 손님 없잖아. 아예 없죠. 장마 끝나고 장사가 좀 되려나 했는데 이번엔 더워도 너무 더운 게 문제였습니다. 지난 토요일 낮 기온은 38도. 아무리 바닷가라도 피서하기엔 너무 더웠습니다. 너무 더워지다 보니까 손님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있는 게 더 시원하니까. 이제 해파리까지 극성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 해파리에 쏘였다는 신고는 6건이었습니다. 올해는 벌써 856건입니다. 눈에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니까 아예 바닷물속에 입수를 안 시켰어요. 이러면서 경북 전체 해수욕장 이용객이 줄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까지 33만 4천 명이 찾았는데 올해 28만 5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가 바닷가 풍경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바닷물도 뜨거워지면서 가을이 제철이라는 전어가 한여름부터 살이 차올랐습니다.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드는 제주 해녀들은 이상기후로 인해 바다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매일 체감한다고 합니다. 현장을 윤정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어선은 물살을 가르고 나아갑니다. 그물을 내린 뒤 몇 시간 끌어올리니 잡힌 건 전어입니다. 가을 전어로 불릴 정도로 가을에 많이 잡히는 생선.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상하게 금년도에는 벌써 지름기를 차가지고 가을 전어 맛이 납니다. 지금. 바닷물이 빨리 따뜻해지면서 전어는 예전보다 빨리 자랍니다. 특히 올해는 더 빠르고 더 크게 자랐습니다. 진짜 크다. 전어어장은 해마다 북쪽으로 넓어지고 있고 잡히는 시기는 점점 빨라집니다. 이런 바다 이상징후,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는 제주 해녀들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바다가 덥습니다. 물리가 더 뭐한 것 같아.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 아이고 막 더워그네요. 아까 말했지 막 구멍 뚫봉 이만씩 째영네 입어도 땀띠가 나. 따뜻하다 못해 뜨거워진 바다, 해양 생물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미역도양 날씨 더우면 익어봅니다. 익어보라. 토도 마찬가지 토도고. 그러니까 소란 안 죽을 수가 있어가 뭐. 인간과 공존해왔던 바다가 이제 죽었다고까지 표현합니다. 할망바닥에 어서져 불고 물건이 어서져 불 같이 늙어보는 거 닮은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서귀포 바다는 열대바다로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멀지 않은 시간에 한반도 전체로 다 들어갈 것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유난히 덥고 습한 올 여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장애인들 특히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저희 취재 기자가 함께 외출에 나섰는데 이 지하철역까지 가는 동안 휠체어 온도가 50도를 넘어설 정도였습니다. 심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립생활센터에 왔던 최은정 씨가 집으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땡볕에 나서자마자 숨이 턱턱 막힙니다. 출발하기 전 휠체어는 34도인데요.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휠체어를 조종해야 해서 양산은 쓸 수 없었습니다. 모자와 팔토시로 피부를 가렸지만 내리쬐는 햇빛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따갑습니다. 너무 뜨거워요. 무지하고 어떡하. 등을 대고 있기도 힘듭니다. 등어디가 뜨거워가지고. 열기 때문에 손이 경직돼 전동 휠체어를 조종하기도 어렵습니다. 머리엔 43도까지 열이 올랐습니다. 30분 정도 걸려 지하철역에 도착했습니다. 휠체어 온도를 재보니 5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폭염 취약계층들을 위해 곳곳에 만들어진 무더위 쉼터가 있긴 합니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경사로가 없는 곳도 태반이고 있다 해도 문이 좁아 들어가지 못하는 곳도 많습니다. 무더위 쉼터 같은 경우 휠체어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땡볕에 수십 분을 있다 보면 전동 휠체어가 고장나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배터리나 이제 모터 쪽으로 이제 과열이 좀 많이 돼요. 오르막길을 이제 올라가다가 이게 멈춰가지고 뒤로 좀 밀려가지고 위험했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장애인 이동수단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해도 무더위 쉼터에는 문제없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는 2,200여 개의 무더위 쉼터 중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곳이 몇 개인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고 진입로 추가 설치 등의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던 차량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던 30대 환경미화원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던 새내기 미화원은 끝내 숨졌는데 20대 운전자는 그러고도 비틀거리며 또 도망가다 붙잡혔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횡단보도에 멈춰선 차량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참 기다리다 뒷차량은 빠져나가고 다른 차량들도 지나칩니다. 지나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차창을 두드려 보지만 꼼짝하지 않습니다. 음주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대로 1.6km를 도주했습니다. 앞에 선 30대 환경미화원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온 차량, 청년을 친 뒤에야 다시 멈췄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이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왜 날벼락 친다고 하잖아. 그 정도로 아이가 소리가 아주 컸어요. 비틀거리며 내린 20대 운전자는 몇 걸음 걷더니 뛰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크게 다친 피해자는 심폐소생술하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2월 일을 시작한 새내기 미화원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습니다. 저희 일이 이제 힘들고 더럽고 이런 일인데 그 친구가 이제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이사 갈 간다고 그거 해서 좋아했고. 한순간 음주운전 때문에 이 30대 청년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방탄소년단 슈가가 어젯밤 술에 취한 채 전동 스쿠터를 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집 근처에 도착한 슈가는 주차를 하다 넘어졌습니다. 마침 순찰을 하던 경찰이 다가갔다가 술 냄새가 나 지구대로 넘겨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경찰은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진 채 발견됐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슈가와 소속사도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슈가는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 아니란 생각을 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소속사 빅히트도 전동 킥보드로 500m 이동했고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슈가가 탔던 건 정식 명칭이 접이식 전동 스쿠터입니다. 원동기 장치로 분류되는 전동 스쿠터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10만 원만 받는 전동 킥보드와는 달리 처벌이 무거운 겁니다. 슈가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은 근무 시간 외에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법상 처벌만 받을 뿐 병무청의 2차 징계는 따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샤워장에서 동료들을 불법 촬영하거나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과 중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부작용이 많다며 결국 안 하기로 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해군 병사 A씨는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대 샤워장에서 동료들이 씻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찍었는데 최대 70명가량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군에서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규정 위반과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늘리지 않고 지금처럼 일과 후 사용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병사들은 평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휴일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9시까지 쓸 수 있습니다. 지난해 병사 6만여 명을 대상으로 일과 중에도 쓸 수 있게 시범 운영을 해봤는데 부작용이 많았다는 겁니다. 처벌을 강화해도 규정 위반은 1000여 건으로 전과 비교해 크게 줄지 않았고 보안 위반, 불법 도박, 디지털 성폭력 사례가 계속 나왔습니다. 총 3차례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결정하였으며 군이 본연의 임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 확대는 외부 소통을 늘려 고립감을 줄이고 병영 부조리를 개선한다는 효과가 부각되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들어갔는데 결국 본격 시행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취임 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에 부정적이던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몇몇 사례를 부각해 대통령 공약을 뒤집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첫째 자녀에게 우선권이 있는데 대법원이 여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다른 자녀들이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직접 이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심판해달라고 청구한 겁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헌재에게 판단해달라고 나선 건 12년 만에 처음입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모 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 뒤 고엽제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아버지가 숨지자 김 씨는 2019년 보훈당국에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선순위 유족으로 신청했습니다. 둘째 자녀지만 직접 부양을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보훈당국은 거절했습니다. 부양이 입증되지 않았고 다른 자녀들과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첫째 자녀에게 우선권을 줬습니다. 협의도 안 되시고 부양 신청도 따로 안 하신다 하면 제 연장자로 시작해 주세요. 1심과 2심 소송에서 모두 졌지만 대법원이 나섰습니다.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대법원은 연장자를 우선하는 건 나이가 적은 자녀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요구대로 헌재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직접 나선 건 12년 만입니다. 헌재는 2021년 6.25 전쟁 전사자 수당을 첫째에게만 주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유공자의 보상금은 이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주식 시장을 덮쳤던 공포 분위기는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과정에서 국내 증권사의 미국 주식 거래가 일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아시아 증시가 대폭락했던 지난 5일 오후 2시 45분쯤 A씨는 한 국내 증권사를 통해 테슬라 관련 상장 지수펀드 ETF 365주를 매수했습니다. 두 눈으로 주문이 정상 체결된 걸 확인했지만 이 주문은 몇 시간 뒤 자동 취소됐습니다. 체결이 완료됐던 게 다 뭐라고 표현할지 수거가 됐어요. 사라졌어요. 이후엔 미국 주식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때 장기적으로 되게 변동성이 심했잖아요. 저가 매수를 좀 하려고 미국 정규장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0시 반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매수 버튼이 안 먹히니까 오전에 한 1,500만 원 이상을 입금했고요. 2시 45분 이후에 매수분은 전부 취소된다고 한 3시 반 정도에 공지사항이 서학 개미가 급증하면서 국내 증권사들은 미국 정규장이 열리기 전에도 미국 현지 대체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증시 변동폭이 커지면서 주문이 폭주하자 현지 대체 거래소인 블루오션이 더 이상 주문을 받지 못해 일방적으로 취소한 겁니다. 이렇게 취소된 금액은 6,300억 원에 이르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더 문제가 된 건 일부 증권사에선 정규장이 열린 후에도 같은 문제가 2-3시간가량 이어졌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적당한 때 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큰 피해를 봤다는 입장인데 국내 증권사에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대응이 완전 배째라예요. 공지도 올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통화도 안 되고요. 그 상담원조차도 사태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직 증권사들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금감원은 우선 양측 간 자율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코로나 입원 환자가 크게 늘며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조짐을 보이자 일부 약국에서는 진단키트가 품절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올림픽 선수촌에서도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정체가 뭔지 조보경 기자가 설명합니다. 약국 문 앞에 코로나19 진단키트가 품절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실 올해 초에는 거의 안 찾으셨는데 7월 둘째 주부터 급격히 찾는 분들이 기존에 주문했던 가격보다 2배 정도 오른 가격이었는데 그마저도 오늘은 품절이라서 병원을 찾는 환자도 늘었습니다. 검사하시면 보통 90% 이상은 코로나 확진자로 진단되고 있어서 감기 환자 절반 이상은 코로나다 이렇게 요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입원 환자는 지난달 첫 주에 비해 5배 넘게 늘었습니다. 해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Data from our Sentinel-based systems across 84 countries reports that the percent of positive tests for SARS-CoV-2 has been rising over the last several weeks. 파리올림픽에서도 최소 40명 이상의 선수가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행을 이끄는 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인 KP3입니다. KP3 검출률이 6월 12%대에서 7월 40% 가까이 된 겁니다. 증상과 치명률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비슷한데 면역 회피 능력이 다소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가 생겼어도 다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KP3가 이미 유행한 해외 사례를 볼 때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꼭 실내 환기를 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덥더라도 마스크 쓰기를 당부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시장에 간 여사, 오늘도 휴가 얘긴데요. 김건희 여사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휴가 첫날인 그제 경남 통영시장을 방문한 데 이어서 김건희 여사는 어제 부산의 전통시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자, 김 여사 방문이 비공개 깜짝 방문이라서 대통령실에서도 취재기자들한테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고 어떤 사진 같은 것도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촬영한 이 사진들이 뒤늦게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에 그 시청역 추모하러 갔을 때도 그 여사 모습이 그런 식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였죠. 이른바 명품백 수수 의혹 이후로 김 여사 일정 대부분이 비공개 처리가 되며 뒤이어서 알려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공식적으로 일정을 담당하는 제2부속실도 아직은 없는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의 일정에 대해서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언론 릴리즈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진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공개를 했던 것이죠, 뒤이어서. 자,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또 논란이나 오해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어제 김 여사 일정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이 사진을 썼는데 이 사진은 어제 일정 사진이 아니라 지난해 9월 부산 기장시장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일각에서는 온라인이나 야당 측에서는 이게 깜짝 방문이나 비공개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한 시민이 저렇게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계획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또 제기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9월 사진을 자료 사진으로 쓴 거고요. 찾아보니까 당시는 취재기자가 동행했던 미리 예견된 공개 활동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제2부속실 설치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으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자, 토론 상대에 대한 토론으로 잡아왔는데 지금 주가 폭락 사태 이후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금투세, 금융투자세에 대한 그 존폐 여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여당은 이 법을 시행하면 개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탈출한다, 폐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는 영향이 없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완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들이 지금 혼재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네, 그 민주당이 금투세 관련해서 열겠다고 했던 토론회가 오늘이었는데 이 주가 폭락 사태로 사실상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런 해석이 나왔는데 토론회를 주관했던 임광현 의원은 취소가 아니라 연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왜 그러냐? 금투세 폐지를 찬성하는 찬성론자 패널을 찾기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잘 됐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좀 나와라. 그러면 우리 측에서는 회계사 출신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이 나가서 맞붙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금투세 찬성하는 사람 구하기가 어려우니 한 대표가 직접 나와라. 예. 자, 그러자 오늘이었죠. 한 대표가 오늘 오전에 자, 원래는 내가 이재명 대표랑 좀 붙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바빠서 나오기 힘들면 박찬대 대행과 직접 공개 토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박찬대 직무대행은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밝혔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대표가 바로 받으니까 좀 약간 당황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런 말이 좀 한심하다. 지금 비상 상황인데 금투세 얘기밖에 할 말이 없는 것이냐? 그러면서 오히려 영수회담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한 대표와 1대1 토론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하는 모습으로 격상을 시키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자 한 대표도 이에 대해서 또 직접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자신 있으면 저보고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하겠다고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러니까 민주당이 토론 안 하겠다고 도망간 건데요. 이런 토론조차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책적 자신감이 없는. 자, 영수회담 얘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는요. 자, 이 대표의 파트너는 야당 대표의 파트너는 여당 대표다. 이 대표는 대통령보다 한 대표부터 만나는 게 순리다. 서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서로 자신의 정치적인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토론 상대의 어떤 그 격이 높게 지목을 하거나 또는 상대방들을 갈라치게 하기 위해서 토론 자체를 무기를 쓰는 이런 모습들. 자, 그러다 보니까는 토론 내용보다는 토론을 누구라 할 것인지를 토론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함께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로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를 지명했습니다. 인도계 흑인 여성 대통령 후보와 백인 남성 부통령 후보 조합이 만들어진 건데 월즈는 특히 트럼프 저격수로 불려왔습니다. 월즈는 어떤 인물인지 워싱턴 정강wen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유세 현장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공식 호명됩니다. I set out to find a partner who can help build this brighter future. So Pennsylvania, I'm here today because I found such a leader. Governor Tim Walz of the great state of Minnesota. 앞서 해리스는 직접 전화를 걸어 낙점 사실을 알렸습니다. Listen, I want you to do this with me. Let's do this together. Would you be my running mate? I would be honored, Madam Vice President.
월지는 네브라스카주의 평범한 백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전에도 참전한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그 역시 20년 넘는 군 경력자입니다. My dad was in the Army, and with his encouragement, I joined the Army National Guard when I was 17. I served for 24 years. 이후 고등학교 교사, 풋볼 코치로도 활약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지내며 몸에 밴 직설적인 화법도 특징적입니다. 특히 그가 즐겨 쓰는 트럼프는 이상하다는 말은 간결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 These guys are creepy, and yes, just weird as hell. That's what you see. That's what you see. 월지의 이런 표현은 트럼프 지지자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오늘 그가 부통령으로 낙점되자 월지의 과거 머그샷 사진이 돌기도 했습니다. 30년 전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을 당시 사진입니다. 월지 측은 경미하고 오래된 일이라고 일축했지만 공화당 지지자들은 사고 당시 진술서까지 공유하며 범죄자가 부통령 후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머스크가 액션 영화에 캐스팅하라고 응원했던 선수죠. 파리를 들썩거리게 한 사격 김혜지 선수가 공항에서도 팬들의 마음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정수아 기자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사격 대표팀 선수들은 한 달 만에 스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 무엇보다 톡톡 튀는 말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귀국길엔 팬들이 몰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님한테 일단은 사격을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파리에서 10m 공기권총 은메달을 딴 김혜지는 석 달 전 세계 신기록을 세운 당시 영상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무심하면서도 여유롭게 총을 겨누는 모습에 테슬라 최고 경영자 머스크는 액션 영화에 캐스팅해야 한다는 찬사를 보냈고 외신까지 모두 주목했습니다. 저희 딸 아이한테도 목에도 한번 걸어줘 보고 이렇게 하고 싶고 마님 껍질 이렇게 한번 물어봐 또 보고 싶고. 예.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6살 딸을 찾는 엄마 김혜지는 총을 놓을 때면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더 눈길을 붙잡습니다. 책을 잘 못 읽어요. 책 읽다 보면은 졸려가지고 따로 명언을 그렇게 제가 그렇게 뭐 읽어서 뭐 그렇진 않고요. 그냥 어떻게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25m 권총에선 0점 처리가 된 아쉬운 순간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은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내 인생에서 사격이 끝난 건 아니다면서 다음 시합을 준비하는 김혜지는 그 에너지를 팬들에게도 나눴습니다. 그날 하루에 있었던 좋은 기억 하나 가지고 그냥 잠드시면 어떠실까. JTBC 정수아입니다. 몇 장의 사진 속에 우상혁 선수의 모든 게 담겨 있죠. 가볍게 날아오르고 한껏 포효합니다. 스마일 점퍼 우상혁 선수, 오늘 예선에서 단 한 번에 2m 24를 넘어섰고요. 그 다음 2m 27은 2차 시기에 성공했습니다. 공동 3위로 가뿐하게 결승에 진출했네요. 우상혁의 개인 최고 신기록은 2m 36. 나흘 뒤 결승에서 우상혁은 얼마나 더 높이 날아오르게 될까요? 절기상 가을에 접어든다는 입추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오늘도 푹푹 찌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경주는 38.4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서울도 33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5에서 많게는 60mm 이상 내리겠고 대부분 오후 사이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만 더위를 식혀주긴 역부족이겠는데요. 오히려 비가 그치고 습도가 높아져서 더 끈적끈적하게 느껴지겠고요. 전국에 내려진 폭염특보도 계속되겠습니다. 아침까지 강원도와 호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강릉 28도로 밤더위가 예상되고요. 한낮엔 대구가 36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이나 무덥겠습니다. 이번 주는 물론 다음 주까지도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